조선시대 어느 산골 마을에는 다 말라버린 줄 알았던 우물 하나에서만 달빛이 매달려 떨어지지 않는다는 이상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도 우물 속은 늘 보름달처럼 환했으며 그 우물가에 서서 속마음을 숨기고 거짓을 말하는 자는 반드시 물속 그림자가 뒤틀려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우물을 두고 속으로 달을 품은 우물이라 불렀지만 겉으로는 아무도 그런 이름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우물가에서는 오래전부터 이상한 소문이 하나 더 내려오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진심으로 뉘우치는 자의 눈물만 저 우물은 끝까지 받아준다더라.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달을 품은 우물을 둘러싸고 죄와 용서, 약속과 기다림으로 얽힌 사람들의 사연을 담은 조선시대 어느 작은 마을의 야담 한 토막입니다. 조선 중엽 한양에서 동쪽으로 사흘길을 더 가다 보면 산 안개가 허리춤까지 차오르는 골 하나가 있었으니 그 골 이름은 월천연이라 했습니다. 달자가 붙은 골답게 이곳 사람들은 해보다 달을 더 가까이 느끼며 살았습니다. 논과 밭은 많지 않았지만 산과 물이 맑아 약초꾼과 나무꾼이 많았고 장날이면 산짐승 고기와 약재가 장터를 가득 메웠습니다. 그 월천연에서도 가장 깊은 골짜기의 달골이라 불리는 작은 마을이 있었는데 이 마을 한가운데에 바로 그 기이한 우물 하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대낮에도 우물 속에는 희그무레한 빛이 감돌았고 밤이면 달이 떠있든 떠있지 않든 우물 안에는 어김없이 둥근 달이 비쳤습니다. 어른들은 아이들이 괜히 우물가에서 장난치지 못하게 겁을 주듯 말했습니다. 거짓말이 많은 아이가 저 우물에 비치면 눈이 두 개로 보인다더라. 남을 속인 사람은 물 위에 자기 얼굴이 아니라 속인 사람 얼굴이 먼저 떠올라. 처음엔 아이들을 다그치는 어른들의 지어낸 말인 줄 알았지만 세월이 흐르며 사람들은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 우물은 정말로 사람의 마음을 조금쯤은 비춰주는 게 아닐까. 달골 어귀에는 허름한 기와 지붕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낡은 기와는 비가 올 때마다 군데군데 물을 새었고 담장 흙은 여기저기 무너져 내려 있었지만 집 앞마당만큼은 늘 쓸린 자국이 반질반질했습니다. 그 집에는 늙은 아비와 아들이 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비의 이름은 한노인, 아들 둘은 위로 한서운, 아래로 한서준이라 했습니다. 한노인은 젊었을 적 서당 훈장으로 이름이 꽤 알려진 사람이었으나 세월이 흐르며 눈이 침침해지고 벼슬길도 글 공부도 다 물 건너가 버리자 산골로 내려와 조용히 아이들을 가르치며 살고 있었습니다. 두 아들 중 형인 서우는 어릴 적부터 책을 좋아해 밤이면 등잔불 아래에서 눈이 벌게지도록 글을 읽었습니다. 동생 서주는 글자보다는 사람을 좋아해 장에 나가면 누구와도 금세 어울려 웃음을 터뜨리는 성미였지요. 형은 속으로 깊이 파고드는 물처럼 조용했고 동생은 바깥으로 흘러가며 사람들을 적시는 냇물 같았습니다. 한노인은 그런 두 아들을 바라보며 늘 말했습니다. 서운아, 내가 아무리 글을 많이 읽어도 사람 사는 꼴을 모르면 글이 사람을 해치는 칼이 될 수 있다. 서준아, 내가 아무리 사람을 잘 어울려도 마음속 기둥이 없으면 남의 마음에 기댔다가 같이 쓰러질 수 있다. 그 말이 두 아들의 마음에 얼마나 깊이 새겨졌는지는 그때는 알 수 없었지만 훗날 이 말은 두 형제가 서로 다른 길에서 같은 자리를 바라보게 만드는 씨앗이 됩니다. 달골 사람들은 우물 이야기를 입으로는
흥미롭게 떠들면서도 정작 자기 속사정을 안고 그 우물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만 가는 데라잖아. 괜히 갔다가 내 속이 먼저 들통나면 어쩌려고. 그래서인지 달고래 달빛 우물은 늘 고요했습니다. 물동이를 이고 물을 길어가는 이들은 많았지만 눈을 꼭 감고 물만 떠가거나 물 위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일부러 보지 않으려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이 우물을 누구보다 자주 찾는 아이가 하나 있었으니 바로 한노인의 작은 아들 서준의 친구 윤아린이라는 계집 아이였습니다. 아린은 부모를 일찍 여의고 마을에 작은 주막을 하는 고모 손에서 자랐는데 고모는 장사를 하느라 늘 바빴고 아린은 틈만 나면 우물가에 와서 물동이를 내려놓고 물속을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넌 거울도 없냐? 왜 그렇게 맨날 우물만 들여다보냐? 서준이 장난스럽게 물으면 아린은 눈을 찡긋하며 웃었습니다. 우물 속에 비친 얼굴은 집에서 보는 나랑 좀 다르게 생겼거든. 어디가? 여기선 내가 조금 덜 슬퍼 보여. 그 한마디에 서준은 말을 잃었습니다. 그 나이에 아이가 덜 슬퍼 보인다는 말을 할 줄 안다는 게 어디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서은 역시 동생과 아린이 우물가에서 노는 모습을 멀찍이 보곤 했습니다. 그는 우물에 얽힌 이야기를 들으며 속으로는 늘 반신반의했습니다. 사람 마음을 비춰준다니 그런 허튼 소리가 어디 있어. 결국 사람 마음은 자기 눈으로 비추는 것인데. 하지만 어느 날 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 우물가로 발걸음을 옮기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한 노인이 서운에게 한마디 쓴소리를 한 날이었습니다. 서운아, 내 글은 참 반듯하고 논리도 정연하다만 이상하게도 읽고 나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구석이 없다. 예, 아버님. 사람 마음이 들어가지 않은 글은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해도 남의 삶을 바꾸지 못한다. 그 말은 서운의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그는 속으로 반발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이 산골에서 다른 애들보다 훨씬 많이 읽고 생각도 더 깊이 한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은가. 그날 밤 서운은 등잔을 꺼버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바람은 서늘했고 달빛은 흐렸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우물가에 다다라 우물가에 걸터 앉았습니다. 정말로 마음을 비춰주는지 한번 보자. 서운은 물 위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물 한 개처럼 고요한 표면에 처음엔 자기 얼굴이 또렷하게 비쳤습니다. 책만 붙들고 살아서인지 볼은 조금 홀쭉했고 눈빛에는 자존심과 고집이 섞여 있었지요. 그런데 한참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어느 순간 물 위의 얼굴이 아주 미세하게 일그러지는 것 같았습니다. 입술이 아닌 눈 주변 미간 쪽에서부터 서서히. 서운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물결이 일었나.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바람 한 점 불지 않고 우물 주위는 고요했습니다. 그는 다시 물 위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이번엔 자기 얼굴 뒤편 어딘가에 희미하게 누군가의 모습이 겹쳐 나타나는 것 같았습니다. 분명한 형체는 아니었지만 누군가가 등을 돌린 채 어두운 곳에 서 있는 그림자 같았습니다. 서운은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형, 여기 있었네. 뒤에서 서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운은 반사적으로 물에서 시선을 떼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지? 고모가 부른다. 내일 장에 내다 팔떡을 찌려면 나무를 더 패야 한다고. 알겠다. 서운은 괜히 성급하게 대답하고는 우물에서 멀어지듯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그의 마음에는 묘한 찜찜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까 그 그림자는 무엇이었을까? 내 마음속에 등을 돌린 누군가라도 있는 건가? 그러나 서훈은 그 생각을 깊이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음날 책장을 넘기며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꿈결처럼 본 것뿐이다. 사람 마음을 비춰준다는 말에 혹해 괜한 환영을 본 거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그는 다시 글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는 사이 동생 서준과 아리는 우물가에서 조금씩 다른 의미로 우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리는 어느 날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준아, 너는 이 우물에 비치면 눈이 크고 웃는 상이야. 늘 남 웃기는 사람이라 그런가 봐. 그럼 넌? 나는 옛날에는 눈이 자주 젖어 있었는데 요즘은 덜 그런 것 같아. 너랑 형이랑 고모가 있어서 그런가 봐. 서준은 장난스레 웃으며 돌멩이를 하나 던질 듯 말 듯 하다가 결국 우물에는 던지지 않았습니다. 이 우물에 돌 던지면 혼난다더라. 누구한테? 글쎄 달한테. 그 말에 아리는 깔깔 웃었고 우물 속 달빛은 그 웃음을 받아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그렇게 평온한 날들이 이어지는 듯 했지만 세상은 늘 조용한 골짜기부터 흔들리기 마련이었습니다. 해가 서너 번 바뀌는 사이 전염병이 이 고을 저 고을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월천연에서는 장터가 며칠씩 서지 않았고 사람들은 장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달골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문을 굳게 닫고 지내는 사이 맨 먼저 쓰러진 건 다름 아닌 아린의 고모였습니다. 고모는 며칠 밤낮을 고열에 시달리다가 끝내 숨을 거두었습니다. 장사를 치를 여유도 없이 동네 어른 몇이 간소한 상여를 내어 산자락에 묻었습니다. 어른들은 말했습니다. 역병은 사람을 가려가며 데려가지 않는다. 어린 것이라도 안심할 수 없어. 정말로 고모가 떠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아린에게도 열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 노인과 두 아들은 주막으로 달려가 사흘 밤낮을 번갈아 지키며 약을 다려 먹이고 찬 수건을 이마에 올려두었습니다. 서훈은 그 와중에도 책을 덮었습니다. 글이며 과거며 다 소용없다 싶었습니다. 잠들지 못하는 아린의 손을 잡고 그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버텨라 아린아. 너는 아직 우물 속에서 덜 슬픈 얼굴을 본다고 했잖니. 그러니 여기 있는 내 얼굴도 오래 보게 해 다오. 하지만 병이라는 것이 그런 마음만으로 물러날 리 없었습니다. 아린의 숨은 점점 가빠졌고 눈동자는 천장을 헤매었습니다. 한 노인은 서훈과 서준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이제는 하늘과 아이의 기운에 맡길 수밖에 없다. 결국 아린은 새벽녘이 막 밝아올 무렵 아주 조용하게 숨이 멎었습니다. 눈을 감기고 수의를 입히며 한 노인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 어린 것이 인생 고생도 제대로 못해보고 가는구나. 서준은 태어나 처음으로 소리를 내지 못하는 울음을 배웠습니다.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고 눈물만 비오듯 흘렀습니다. 서훈은 어쩐지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슴 한가운데가 얼음처럼 굳어져 버린 것 같았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사람들이 돌아간 후 두 형제는 멍하니 주막마당을 쓸었습니다. 그때 서준이 나직이 말했습니다. 형, 왜? 아린이는 우물에 인사하러 가야 하지 않을까? 그 말은 이상하게도 서훈의 가슴에 와 박혔습니다. 그래, 그 아이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던 곳이었지. 두 형제는 함께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달은 아직 떠 있지 않았지만 우물 속은 은근한 빛으로 출렁였습니다. 서준이 먼저 무릎을 꿇고 우물가에 이마를 붙였습니다. 아리나, 내가 좋아하던 달을 보러 왔어. 이제는 우리가 대신 보아줄게. 그러니 너무 외롭지 말아라. 서운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그날 밤 우물 속에서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물 위에 비친 달이 아주 천천히 흔들리더니 그 속에서 아이의 얼굴 같은 것이 언뜻 떠올랐다가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눈은 웃는 듯했고 입술은 무언가를 말하려 하는 듯했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두 형제의 마음에는 같은 말이 떠올랐습니다. 괜찮다고, 너희 탓이 아니라고. 그날 이후 서운의 삶은 조금씩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시 책을 펼쳤지만 예전처럼 글자만 좇지 않았습니다. 글 속에서 사람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이 말이 오늘 눈을 감은 아린 같은 아이에게 닿는다면 어떤 모양으로 닿을까? 그렇게 글을 읽다 보니 세상 이야기가 이전과는 조금 다른 빛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서준은 더욱 바깥 사람들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장터에 나가면 병이 돌던 때 고통받던 얼굴들을 떠올리며 누가 기침을 하면 약초꾼을 불러주었고 누가 배를 곪는 것 같으면 자신이 먹을 것을 조금 덜어 주었습니다. 아린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그를 이렇게 바깥으로 향하게 만들었습니다. 세월은 흐르고 아이들은 자랐습니다. 몇 해가 지나자 한 노인의 머리는 거의 휘어졌고 서우는 20해를 훌쩍 넘긴 청년이 되었으며 서준도 웃음 속에 어른스러움이 더해졌습니다. 그 즈음 월천년에는 새 수령이 부임했습니다. 이름은 정의도라 했는데 꾀가 많고 말재주가 좋아 처음엔 백성들도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 가 사람들은 눈치를 채고 말았습니다. 저희는 입으로는 덕을 말하면서 손으로는 재물을 훔치는 자다. 정의도 수령은 말단 아전부터 상인들까지 곳곳에 손을 뻗어 세금 명목에 돈을 슬쩍 덧붙여 징수하거나 산을 지나는 집마차들마다 통행세를 매겼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고을 재정이 풍족해지는 듯 했지만 실은 수령의 사사로운 창고가 점점 부풀어 올랐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의도는 달골의 달빛 우물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술에 취한 아전 하나가 수령 앞에서 침을 튀기며 말했습니다. 아, 대감, 아니 수령 나리께서도 한번 보셔야 합니다. 밤에도 환히 빛나는 우물이라 아닙니까? 게다가 누가 거짓말을 하고 서 있으면 물에 비친 그림자가 뒤틀어진다니 이 얼마나 기이한 볼거리입니까? 정의도는 시큰둥한 표정을 짓다가 문득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래? 마침 이 고을에 괴담 하나쯤 있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 백성들 마음을 쥐고 흔들려면 눈으로 보이는 것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적당히 써먹어야 하는 법이야. 그는 이튿날 아침 달골로 행차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달골 사람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수령이 직접 여기까지 온다고? 우물이 어쩌니 하는 말이 수령 귀까지 들어갔나 보다. 괜히 잘못 보였다가 우물 때문이 아니라 수령 때문에 해코지당할까 걱정이네. 한 노인도 두 아들과 함께 마을 어귀에 나갔습니다. 수령이 오는 길에 인사를 하지 않으면 무슨 트집을 잡힐지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정의도는 화려한 가마를 타고 달골로 들어와 곧장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우물을 내려다보며 그는 일부러 크게 웃었습니다. 오, 과연 소문대로 기이하구나.
대낮인데도 물빛이 희끄무레하니 마치 밤처럼 보이는군. 사실 그날따라 우물은 전과 다름없이 고요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수령의 말이 곧 진실이 되기 마련이라 주변에 모인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쳤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나리. 정의도는 돌연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 우물이 거짓을 비춘다 하였느냐. 그렇다면 이 고을에서 거짓이 가장 적은 자가 누구인지 한번 시험해 보는 것도 재미있겠구나.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훔쳐보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제발 나만은 아니기를. 그때 수령 옆에 서 있던 아전 중 하나가 한 노인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저 노인을 보시지요. 옛날부터 서당을 열어 아이들을 가르쳤고 마을 사람들도 그를 믿습니다. 거짓이 적은 사람을 보시려면 저 노인을 먼저 시험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의도는 눈썹을 치켜 세웠습니다. 그래, 훈장이라면 늘 고든 말만 한다고 믿겠지. 좋다, 노인. 우물 앞으로 나아가 보시오. 한 노인은 속으로 한숨을 삼켰습니다. 이런 소란을 좋아하는 양반이라니. 그러나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우물가로 다가가 물 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노인, 내가 묻겠소. 그대는 이 평생 한 번도 거짓을 말한 적이 없소이까? 질문은 악의적으로 왜곡된 것이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살아오며 크고 작은 거짓을 입에 올렸을 터입니다. 없다. 라고 대답하면 그것이 곧 거짓이 될 것이고 있다. 라고 대답하면 수령은 그 틈을 타 노인을 곧잘 깎아내릴 것이었습니다. 한 노인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물 위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잠시 바라본 뒤 천천히 말했습니다. 예, 있습니다. 살아오며 수없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술렁거렸습니다. 정의도는 흥미롭다는 듯 웃었습니다. 어떤 거짓이었어? 한 노인은 우물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누군가를 살리고 싶어 했으나 살릴 수 없을 때 괜찮을 거라고 되풀이하던 거짓. 아이들에게 열심히 하면 반드시 이룰 수 있다고 말했지만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했던 거짓.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가게 하면서 금방 따라가겠다고 속으로 되뇌던 거짓. 그런 거짓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우물 속의 한 노인 얼굴은 이상하게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또렷이 비쳐 있었습니다. 정의도는 살짝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런 답변은 사람들 마음을 이상하게 만들지 않겠느냐. 그는 슬쩍 화제를 돌리듯 말했습니다. 거짓을 인정하는 건 좋소. 하지만 이 우물의 진짜 재미는 거짓을 숨긴 채 서 있는 자의 얼굴이 어떻게 비치는지 보는 것 아니겠소. 이번에는 다른 사람을 시험해 보지. 그의 시선은 어느새 서운과 서준 형제에게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아들이라 들었다. 형제가 둘이라 했지? 예, 그렇습니다. 그럼 둘 다 앞으로 나와 보시오. 서운과 서준은 서로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서준이 먼저 웃으며 나섰습니다. 나리께서 부르시니 나가지 않을 수 없지요. 서운도 조용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우물 앞에 나란히 선 두 형제를 바라보며 정의도는 교활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형제는 늘 사이가 좋소? 질문은 겉으로 보기엔 아무렇지 않은 물음이었지만 속으로는 무언가를 파헤치려는 칼날이 숨어 있었습니다. 서준이 먼저 대답했습니다. 예, 나리. 어릴 적부터 늘 함께 자라 서로 기댈 줄도 알고 다투는 법도 압니다.
형은 저보다 그를 잘 알고 저는 형보다 사람을 조금 더 잘 압니다. 말 끝에는 살짝 웃음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정의도는 흥미로운 눈빛으로 서운을 돌아보았습니다. 형은 어찌 생각하오? 서운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형제 사이가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어릴 적부터 느꼈던 묘한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책과 글을 더 사랑하는 자신과 사람들을 더 사랑하는 동생을 보며 어쩐지 언젠가는 서로 다른 길로 갈 것 같은 예감이 있었습니다. 우물 속에 비친 두 사람의 얼굴을 스쳐보며 서운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예, 나리. 사이가 좋습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길을 보고 사는 사람이라 언젠가 멀어질까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뜻밖의 대답에 사람들은 조용해졌습니다. 정의도는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두려움이라. 좋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지. 그는 사람들 쪽을 돌아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우물이 거짓을 비춘다 하였으니 오늘은 이 우물 앞에서 한 가지 서약을 받고자 한다. 이 고을의 세금과 곡식 출납을 책임질 사람을 임명할 생각이요. 그런 일을 맡는 사람이라면 거짓이 적어야 할 터. 이 형제 중 한 사람을 고을의 장부를 맡을 아전으로 쓰고자 하니 우물이 그 마음을 가려줄 것이다.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아전이라니. 한노인 아들이라면 그래도 다른 아전들보다는 나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수령이 저렇게 말할 때는 분명 속셈이 있을 텐데. 정의도는 먼저 서운을 향해 물었습니다. 형, 자네가 장부를 맡겠소? 장부를 맡는다는 것은 사람들의 곡식과 세금을 손에 쥐겠다는 뜻이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주머니를 채우고도 들키지 않을 수도 있지. 하지만 그럴 유혹을 이겨낼 자신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말해보시오. 모두의 시선이 서운에게 쏠렸습니다. 서운은 우물 속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물 위에는 자신의 얼굴과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란 사람들의 얼굴이 겹쳐 떠올랐습니다. 아린, 동생 서준, 하얀 수염의 아버지, 밤마다 서당에 모여 글을 읽던 아이들. 그들의 밥그릇이 자신의 손에 달려있다는 상상을 해보니 갑자기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정의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나리. 저는 글로 사람을 돕고 싶지 숫자로 사람을 줄 세우고 싶지 않습니다. 제 눈은 아직 그 무게를 견딜 만큼 강하지 못합니다. 순간 사람들 사이에서 탄성이 흘렀습니다. 단번에 거절을? 눈치도 없는 사내로군. 정의도의 얼굴에는 얄미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래, 스스로의 한계를 아는 것도 나쁘지 않지. 그럼 동생은 어떠냐? 이번엔 서준을 향했습니다. 자네는 장터 사람들과 섞여 지내며 그들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안다더군. 그런 자가 장부를 맡으면 사람들의 사정도 헤아린다 하지 않겠소. 서준은 갑작스러운 제안에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장부를 맡는다는 것의 무게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지금처럼 수령과 아전들 맘대로 세금을 올리고 곡식을 가로채는 일을 줄이려면 그 틈에서 사람들의 사정을 조금이라도 변명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만약 내가 그 자리에 서지 않으면 또 다른 누군가가 들어와 사람들 피를 빨지도 모른다. 그 생각이 서준의 가슴을 쳤습니다. 그는 서운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형의 눈에는 걱정과 불안이 엿보였습니다. 그러나 서준의 입에서는 다른 말이 나왔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날이. 순간 우물 속 달빛이 아주 잠시 흔들렸습니다. 정의도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우물이 자네의 마음을 지켜보겠지. 오늘부터 이 자는 월천연 달골의 장부를 맡을 아전으로 명한다. 사람들은 박수를 치지도 야유를 하지도 못한 채 애매한 표정으로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잘된 일인가 아니면 더 큰 화의 시작인가. 그날 밤 서운과 서준은 집으로 돌아와 오래도록 마주 앉았습니다. 한 노인은 말없이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다가 등잔불을 조금 더 밝혔습니다. 잘한 일인지 아닌지 지금 당장은 알 수 없겠지. 중요한 건 오늘 내가 한 선택을 내일도 계속 선택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 말은 두 아들에게 동시에 꽂혔습니다. 서운은 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조심하라 서준아. 처음엔 사람들 사정을 돕겠다는 마음으로 들어가겠지만 숫자와 곡식이 쌓이면 사람 마음도 함께 뜯겨 나갈 수 있다. 내가 만지는 것이 곡식 깡통이 아니라 사람의 밥그릇이라는 걸 잊지 마라. 서준은 형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할게. 내가 혹시라도 눈이 흐려지는 날이 오면 형이 이 우물 앞에서 나를 다시 세워줘. 그 약속은 훗날 두 형제의 운명을 가르는 중요한 고리가 됩니다. 처음 몇 달 동안 서준은 약속을 지키려 최선을 다했습니다. 장부를 정리하면서도 그는 사람들의 사정을 떠올렸습니다. 이 집은 올해 아이가 셋이나 태어났으니 세금을 조금 늦춰달라. 저 집은 장터에서 불이 나 재산을 잃었으니 올해만큼은 거두는 양을 줄이자. 처음엔 다른 아전들도 그를 비웃었습니다. 저 순진한 것 좀 봐라. 그렇게 백성 편만 들다가는 수령 눈밖에 나는 건 금방이야. 그러나 몇 번이고 서준의 말이 수령에게 통하자 사람들의 시선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수령 정의도 역시 처음엔 서준을 요긴하게 써먹을 수 있는 장기로 여겼습니다. 백성들이 저 아이 말을 듣고 세금을 순순히 낸다면 내 일도 쉬워지지 않겠느냐. 그러나 세월이 흐르며 그의 속셈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구일 재정이 점점 빡빡해지고 윗선에서 더 많은 상납을 요구해 오자 정의도는 서준을 따로 불러 은근히 말을 꺼냈습니다. 서아전, 예 나리. 그대가 백성들 사이에서 신임이 두텁다는 건 나도 잘 알고 있소. 그래서 부탁 하나 하려는 것이요. 부탁이라 하시면 내가 올해 윗전에서 올리라는 액수를 맞추려면 장부를 조금 손봐야겠소. 하지만 백성들이 알아채선 안 되겠지. 그러니 자네가 앞에 나서서 이건 다 공평한 일이라 말해주면 백성들은 별다른 말 없이 따를 것이요. 그 말은 서준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날이 장부를 속이자는 말씀이십니까? 속인다니 그런 험한 말을 쓰지 마시오. 그저 윗전에서 요구하는 대로 숫자를 맞추는 것뿐이요. 백성들도 나라가 편안해야 편히 잘 수 있지 않겠소. 큰 평안을 위해 작은 희생쯤은 감수해야 하는 법이요. 서준의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정말로 작은 희생인가? 누군가에게는 오늘 먹을 쌀 한 줌이 전부일 수도 있는데 그는 결국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리. 제가 장부를 맡은 이유는 거짓을 물 위에 띄우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제가 숫자를 바꾸는데 손을 대면 내일은 사람들의 눈을 똑바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정의도의 눈빛이 싸늘해졌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내가 다른 길을 찾도록 하겠소. 그날 이후 서준은 수령의 눈 밖에 나기 시작했습니다. 장부는 다른 아전의 손을 더 타기 시작했고 서준이 아무리 말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백성들은 여전히 서준을 믿었지만 세금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서아전이 있어도 별 수 없구나. 사람 좋은 얼굴 하나로는 칼을 막을 수 없나 보다. 그 말은 서준의 가슴을 서늘하게 베었습니다. 그는 밤마다 우물가로 나가 물 위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우물 속 자신의 얼굴은 처음에는 또렷했지만 날이 가면서 조금씩 피곤과 자책으로 물들어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정의도는 결국 서준을 완전히 자기 편으로 만들거나 내칠 결심을 했습니다. 그는 밤늦게 서준을 불러 술상을 베풀었습니다. 서아전, 내가 이제는 자네를 믿어야 할지 버려야 할지 결정해야 할 때가 된 것 같구려. 술잔이 몇 순배 오가는 동안 정의도는 슬쩍 장부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윗전으로 보낼 장부가 있다. 이 안에는 우리가 이고을에서 거둔 세금과 곡식이 적혀 있지. 하지만 실은 이만큼 더 챙겨두었다. 정의도는 장부 밑에서 얇은 종이 뭉치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아무도 모르는 나와 자네만 아는 비밀이 될 수 있다. 자네가 이 일에 눈을 감아준다면 나는 자네에게 이익의 일부를 나누어 주겠다. 자네의 집안은 더 이상 가난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고 형에게도 좋은 책과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어떻소? 그 말은 달콤하면서도 독이 서려 있었습니다. 서준은 술기운이 돌기 시작하는 머리로 장부와 돈다발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이걸 거절하면 나와 가족들은 더 힘든 삶을 살겠지. 하지만 이걸 받으면 내 손으로 이 우물에 거짓을 던지는 셈이다. 우물 달빛, 아린의 웃음, 형의 걱정스러운 눈빛, 아버지의 말, 모든 것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서준은 떨리는 손으로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나리, 오늘 이 자리에 저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의도가 비웃듯 웃었습니다. 누가 또 있단 말이요? 우물이 있습니다. 이 고을의 사람들은 저를 그 우물 앞에 세워두고 마음을 가늠해 왔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장부를 속이면 내일부터 그 우물가에 발을 들여놓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삶은 저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정의도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좋다. 내 제안을 거절했으니 이제부터 자네는 나의 사람이 될 수 없겠지. 눈 밝은 자는 때로 귀찮은 법이야. 그날 밤 서준은 집으로 돌아오다가 수상한 무리들에게 습격을 받았습니다. 길목에서 갑자기 나타난 사내들이 그의 뒤에서 머리를 내리쳤고 그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그는 낯선 창고 안에 묵여 있었습니다. 그 곁에는 이미 숨이 끊어진 듯 축 늘어진 다른 아전 하나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창고는 관아 창고였습니다. 장부와 곡식 자루가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고 창문은 일부러 부서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문 밖에서는 아전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둑이다. 창고가 털렸다. 안에 누가 쓰러져 있다. 문이 벌컥 열리고 사람들의 시선이 서준과 죽은 아전에게 쏠렸습니다. 정의도는 곧바로 현장으로 달려와 가장 먼저 소리쳤습니다. 이럴 수가. 내가 가장 믿었던 서아전이 이런 짓을. 모든 상황이 서준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외쳤습니다. 제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저를 기절시키고 여기다 옮겨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눈에는 이미 두려움과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수령이 저렇게 말하는데 감히 반박할 수 있을까? 그동안 좋은 얼굴하던 것도 다 연기였나? 그때 한 사람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바로 한서운이었습니다. 동생이 집에 돌아오지 않자 이상이 여격하나를 찾았고 소란 속에서 창고 앞까지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모든 것을 우물 앞에서 묻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골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믿어온 건 수령 나리의 말보다 우물의 눈이었습니다. 정의도는 비웃었습니다. 내가 미쳤느냐? 죄인을 우물 앞에 세워 뭘 어쩌겠다는 것이냐? 그러나 이미 사람들 사이에서는 다른 속삭임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우물이 거짓을 비춘다 하지 않았나? 그동안 수령 나리도 우물 앞에서 시험을 볼 만큼 자신이 있으신가? 정의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한서운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죄가 있다면 우물 앞에서도 죄가 있을 것입니다. 죄가 없다면 우물 앞에서는 조금 다른 얼굴이라도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 번만 믿어봅시다. 사람들의 눈빛이 정의도에게 쏠렸습니다. 그는 뒤로 물러서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물러섰다간 오히려 자신의 꿍꿍이가 더 드러날까 두려웠습니다. 좋다. 그렇게까지 우물을 믿는다니 나도 우물의 판단을 한번 보도록 하지. 죄인과 그 죄를 호소하는 자 둘 다 우물 앞에 세우자. 그렇게 해서 달고래 달빛 우물 앞에는 한밤중에 이례적인 재판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등잔과 횃불을 들고 우물 주위에 빙 둘러섰습니다. 밤하늘에는 달이 떠 있었고 우물 속에도 또렷이 달이 비쳤습니다. 먼저 서준이 우물 앞에 섰습니다. 손과 발에 포승줄은 풀려 있었지만 그의 손목에는 여전히 끈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한서운이 조용히 그의 곁에서 속삭였습니다. 눈을 감지 말고 물을 똑바로 봐. 너 자신을 속이지 마라. 서준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우물 속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물 위에는 그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지쳐 있었지만 눈빛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한서운은 크게 물었습니다. 한서준, 너는 관아 창고를 털고 장부를 훔친 자냐? 사람들의 숨이 멎었습니다. 서준은 우물 속 자신의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물은 고요했습니다. 물 위의 그림자에는 아무런 일그러짐도 없었습니다. 달빛이 그의 얼굴 위에 고르게 떨어졌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정말인가? 우물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때 정의도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좋다. 이번에는 내 차례인가 보군. 그는 스스로 우물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우물이 뭘 안다고. 물결이 조금 일면 그저 바람 탓이라 하면 그만이지. 하지만 막상 물 위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자 그는 알 수 없는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웃는 입보다 미세하게 떨리는 눈가가 더 또렷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한서운이 물었습니다. 정수령, 나리가 이 고을에 부임한 뒤 장부에 적히지 않은 돈을 받아 챙긴 적이 있습니까? 정의도는 우물 대신 사람들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나는 이 고을을 위해 늘 최선을 다해왔다. 백성들이 조금 더 내는 세금은 모두 이 고을의 안녕을 위해 쓰였다. 내 사사로운 주머니로 흘러 들어간 것은 하나도 없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우물 속 물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잠시 뒤
물 위에 비친 정의도의 얼굴이 서서히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비뚤어지고 입꼬리가 내려앉더니 마치 다른 사람의 얼굴처럼 변해갔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물 위를 바라보았습니다. 보이느냐? 얼굴이 뒤틀렸다. 누군가가 속삭이는 순간 물속에서 갑자기 또 다른 그림자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오래전 이 우물 앞에 서서 약속을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끝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의 그림자 같았습니다. 아린, 병든 하인들, 빚을 못 갚아 집을 잃은 농부들 모두가 한꺼번에 물 위에 스쳐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정의도 자신도 그 모습을 보고 말았습니다. 순간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주 작은 균열이 났습니다. 이건 환상이다. 물결일 뿐이다. 그는 필사적으로 스스로를 속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백성들의 눈에 그의 얼굴과 우물 속 얼굴이 동시에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 차이는 너무도 분명했습니다. 한서운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물은 사람의 마음을 대신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외면하고 있던 것을 조금 비춰줄 뿐입니다. 이 굴 사람들 모두가 지금 나리의 얼굴과 우물 속 얼굴을 동시에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씩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 눈을 감고 있었나 보다. 늘 수령 말만 믿고 서로를 의심했지. 실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었던 것인지도 몰라. 정의도는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허튼 소리 하지 마라. 이건 그저 우물 물결일 뿐이다. 난 아무 잘못이 없다. 그러나 이미 그의 목소리는 우물 속 흔들리는 그림자에 묻혀버렸습니다. 그날 밤 월천연 사람들은 처음으로 수령에게 직접 항의를 올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관아 앞으로 모여 장부를 다시 열어보라고 요구했습니다. 정의도는 끝까지 버텼지만 결국 윗전에서 파견된 관찰사의 조사가 내려오는 순간 그의 장부 속 거짓은 낱낱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정의도는 벼슬을 잃고 곤장을 맞아 관아를 떠났습니다. 그가 떠나는 날 달고래 달빛 우물은 이상하게도 아주 고요했습니다. 마치 이미 비춰줄 것들을 다 비춰주었다는 듯이. 서준은 모든 누명을 벗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그는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나는 백성을 위해 장부를 맡았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사람들 눈에는 한때라도 의심스러운 자로 보였던 거야. 그는 한동안 우물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한서운이 조용히 그 옆에 섰습니다. 사람들이 한때 의심했다 해서 내가 변하는 건 아니다. 우물도 어느 날 갑자기 달을 잃지 않는다. 구름이 덮이면 잠시 안 보일 뿐이지. 중요한 건 내가 스스로를 어떻게 보는가이다. 서준은 우물 속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의 얼굴 뒤로 해맑게 웃는 아린의 얼굴이 아주 잠깐 떠올랐다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다고, 이 정도면 잘 버텼다고. 그런 위로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한 노인은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두 아들은 그의 무덤 앞에 서서 오래도록 절을 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내려오는 길, 둘은 자연스레 우물가에 들렀습니다. 달은 반쯤 기울어 있었고 우물 속에서는 여전히 둥근 달빛이 잔잔하게 일렁였습니다. 서운이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언젠가 누군가의 스승이 되고 누군가의 어른이 되겠지. 그때 오늘 우물 앞에서 본 걸 잊지 말자. 거짓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괜찮다는 거짓과 아무 일 없다는 거짓은 구분하면서 살자. 서준이 웃었습니다. 난 내가 한 말이 너무 어려워서
그냥 이렇게 기억할래. 힘들어하는 사람 옆에서 그 사람이 우물 속에서 덜 슬픈 얼굴을 볼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인 것 같아. 두 형제는 그렇게 웃으며 각자의 길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한서우는 서당을 이어받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의 서당에서는 글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법, 남의 눈물을 볼 줄 아는 법도 함께 가르쳤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종이 위보다 물 위에 먼저 비친다. 이 우물물처럼 맑게 만들기는 어렵지만 흐려지기는 참 쉽다. 그러니 내가 쓰는 글이 누군가의 물을 더 흐리게 하는 글인지 조금이라도 맑게 해주는 글인지 늘 생각해라. 한서준은 관할을 떠나 장터와 농촌을 오가며 사람들의 사정을 묻고 듣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이름만 번듯한 벼슬 대신 이름도 없는 수고를 택한 셈이었습니다. 그는 혼자만의 약속을 하나 세웠습니다. 내가 어느 고을을 지나든 그곳에 달빛이 비치는 우물이 있는지 먼저 찾겠다. 있다면 그 우물 앞에 서서 오늘 하루 내 말과 행동을 비춰보겠다. 어떤 고을에는 정말로 달빛이 깊게 스며드는 우물이 있었고 어떤 곳은 우물조차 말라 버린 마을도 있었습니다. 우물이 있으면 물 위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고 우물이 없으면 그냥 하늘에 떠 있는 달을 바라보며 자신의 마음을 가늠했습니다. 오늘 나는 누구의 물을 흐리게 했나? 아니면 아주 조금이라도 맑게 만들었나?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두 형제의 머리카락에도 서리가 내리기 시작했을 때 달골의 달빛 우물 이야기는 이미 이웃 고을, 더 먼 고을까지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마을 우물가에 서서 달골 이야기를 떠올리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거짓을 완전히 없앨 수 없다면 적어도 나 자신에게 하는 거짓은 줄여보자. 누군가에게 괜찮다고 말할 때는 정말 그 사람을 괜찮게 만들어줄 수 있을 때만 말하자. 그리고 달골에서는 하나의 작은 풍습이 생겼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큰 잘못을 저질러 사람들 앞에서 꾸중을 듣고 난 뒤 꼭 한번 우물가에 가서 물을 들여다보도록 하는 풍습이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옆에서 조용히 말해줍니다. 물 위에 비친 얼굴이 일그러졌다고 너무 겁내지는 마라. 중요한 건 다음에 다시 왔을 때 조금 덜 일그러졌느냐 하는 거다. 이야기의 끝에서 당신도 한 번쯤 상상해 보아도 좋겠습니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혹은 마음속 어딘가에 있는 달을 품은 우물 하나를 혹시 오늘 하루 거짓 웃음을 지으며 스스로를 속였던 순간이 있다면 우물 속에 비친 얼굴을 떠올리듯 잠시 눈을 감고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려 보는 건 어떨까요? 완전히 깨끗해지지는 못하더라도 어제보다는 조금 덜 흐린 얼굴로 이 우물 앞에 다시 서겠다. 그 작은 약속 하나가 길게 보면 당신 인생의 장부를 조금씩 바르게 맞춰줄지도 모릅니다.